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고고학 연구법 유물의 이제 수습 과정 그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수업할 내용은 우리가 고고학 현장에서 자주 이렇게 접하지는 않는 그런 유적이 되겠는데요. 대체로 이제 우리 이 생산과 관련되는 유적,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을 어떻게 수습해서 실내로 가져올 것인가, 이 문제가 되는데, 먼저 생산 유적이라고 하면은 소위 우리가 이제 먹거리를 생산한 그런 소위 이제 농업 생산 유적이 있겠죠. 그 농업 생산 유적의 대표는 논과 밭이 되는 거죠. 소위 이제 경장유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생산 유적으로서 이제 고고학에서 중요시 되는 것이 바로 수공업 생산 유적이에요. 이 수공업 생산 유적은 여러 가지 생산 유적이 있겠지만 대체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생산 유적은 크게 요업 생산 유적, 다시 말해서 토기와 도자기를 생산했던 가마, 그 다음에 금속 유물을 생산했던 가마, 특히 철기와 청동기를 생산했던 가마가 되겠는데, 청동기 생산 가마는 거의 고고학 유적에서 이제 확인이 되지 않고 그 흔적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뭐 그것은 여기서 다룰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철기의 생산 유적인 가마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유물이 다양한 재질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존과학에서 가장 이제 보존 처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유물의 재질이죠. 재질에 따라 가지고 유물의 보존 처리 과정이 이제 다르듯이 고고학에서도 이제 이 유물의 재질에 따라 가지고 수습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연구실 내로 들어와서 실제 정리 작업을 할 때 이루어지는 그 여러 가지 과정 역시 유물의 재질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유적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이 유물을 어떻게 이제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제 경작유구, 경작유구 또는 경작유적 이렇게 하는데, 경작을 하기 위한 논밭이라고 하는 유구는 대규모로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이제 유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흔히 경작유적, 경작유구 뭐 이렇게 쓰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구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 발굴을 하면은 흔히 이제 여러 시기에 걸친 농과 밭 경작 유구들이 이제 많이 확인이 돼요. 당연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먹거리인데,
먹거리를 이제 생산하는 유적, 요구가 되겠죠. 우리가 구석기 시대 이래에 소위 이 식량 채집 단계에서 식량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부터 소위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가 필요하고, 이 농지는 처음에는 자연 상태의 어떤 그런 지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겠지만, 이를테면은 화전경작 같은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농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대규모로 농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농과 박 같은 이런 경작 요구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 경작 요구도 각 시대별로 논밭의 이제 형태가 좀 차이가 나요.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이 시간에 다 이제 고고학교로 설명하기는 이제 무리고, 어쨌든 시기별로 다르다. 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 단계, 즉 정기 단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성 문합리 유적이라든지 이런 유적에서 밭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밭 흔적은 기본적으로 고랑과 두둑, 여기 보면은 하얗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에서 좁은 짙은색 부분이 이제 파여져 있는 고랑이고, 그 사이에 이제 옅은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두둑인데, 고랑과 두둑 요거 하나 단위 전체를 이제 우리가 한 이랑이라고 그러죠. 이랑.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밭은 소위 고랑과 두둑이라고 하는 이랑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경작했던 흔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노는 제시는 안 돼 있는데, 노는 주로 이제 평지에 이렇게 이제 주로 물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 형성이 되죠. 조성이 되는데, 그 노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구역 수전, 소구역 수전, 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즉 다시 말해서 논 하나의 단위가 어느 정도 크기인가에 따라 가지고 작은 것은 뭐 대체로 한 5m에서 뭐 6m 뭐 이렇게 아주 작은 논, 이런 것들 소구역 수전. 그 다음에 20m 뭐 그 이상 되는 그런 큰 구역 단위를 이제 대구역 수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노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을 가두어서 벼를 심어야 되니까, 노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고랑과 두둑으로 조성이 되는 게 아니라 수평면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그 수평면이면서 소위 논바닥층이 이 회청색의 펄은 어떤 뻘층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 단면을 잘라보면은 그 아래쪽에 소위 회청색 경작층, 뻘층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일정 정도 두께로 그 아래쪽에는 망간층은 경작층에서 돌 입자라든지 이런 무거운 망간 입자가 그 아래쪽으로 침전돼 가지고 이제 두껍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더 무거운 입자인 철분층이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퇴적되는 그런 것이 소위 우리가 논의 단면 토양이 되는데, 여기는 그 자료는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논과 밭이 있다. 여기는 이제 밭을 이제 예로 들어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경작요구인 논밭에서 무슨 유물이 출토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쉬운데, 유물이 상당량 출토가 돼요. 그 유물은 기본적으로 이 농과 밭을 경작할 때 당시에 이제 유물이 되는 거죠. 물론 경작하고 난 다음에 그 윗부분이 퇴적이 돼서 이 경작 요구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윗부분 토양에서 그 이후 시기에 이제 유물들이 이제 출토가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경작 유구의 바닥면, 실제 경작했던 당시의 그 바닥층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경작 당시의 유물이다. 그러니까 경작 당시의 유물이니까 이 농과 밭이 경작 유구가 언제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주는 단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경작 유구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이 당시에 이제 생활과 관련되는 토기편이라든지 석기편이라든지 이런 유물들이 이제 출토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물들을 통해서 방금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작 유구가 언제 경작됐는가를 이제 알 수 있고, 또 이 경작 주체가 누구인가, 이를테면 이제 국가 단위 또는 지역 단위 그 유물의 어떤 특징을 관찰을 하면 이제 그렇게 파악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석기편이나 이런 것들 중에는 경작 당시에 어떤 땅을 판다든지 김을 맨다든지 이런 거와 관련되는 석기편들도 경작 유물들도 이제 실제로 출토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농가 밭이라고 하는 이 경작 유구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전부 다가 완전히 파편으로 박살난 상태로 이제 출토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대부분 개별적으로 이렇게 출토가 되어서 그 유물 전체를 모아서 수거를 해서 수습을 해서 이렇게 접합 복원을 하면 접합 복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출토된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그 유물 자체로 여기에서 뭔가 뭐 토기면 토기, 석기면 석기, 그렇게 해서 경작 유구 여기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 경작과 또는 경작 유구와 관련된 다른 어떤 성격의 유물로서 이제 자리매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은 유물이 출토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적은 유물이 출토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경작이라고 하는 유구의 성격상 유물은 그다지 많이 출토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두 점, 몇 점 출토된다고 하더라도 그 유물이 이 경작 유구의 경작 주체, 그리고 정확한 시기, 경작 시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유물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섣불리 이 하달것없는 토기 파편 하나라고 해가지고 그냥 수습하지 않고 업신여긴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농과 밭이라고 하는 이 경작 유구가 공들여서 많은 노동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고 나면은, 만들어지고 나면은, 여러 기간, 시기에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반복해서 이제 경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올해 이 밭에서 농사를 지었으면 내년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다. 홍수가 나서 밭이 폐기되지 않는 한, 계속 논이 폐기되지 않는 한 계속 농사를 지으니까 반복 경작이 이루어진다.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밭으로 경작을 하다가 그것을 논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다시 밭을 논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경작을 한다든지, 또 논을 반대로 밭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논밭이라고 하는 이 경작 요구 자체를 한 단위 한 단위 평면조사, 단면조사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조사를 잘 해내면은 이 경작 요구가 얼마 동안에 이제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작 요구가 가장 윗부분에 나타나는 이 경작 요구 표면에서 출토되는 유물뿐만 아니라 그보다 이전에 만들어져서 농사가 지어졌던 경작 요구의 출토 유물이 그 아래쪽 면에 이제
왜냐하면 반복해서 경작이 이루어지니까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신석기 시대부터 뭐 청동기 시대, 삼국 시대까지 이렇게 쭉 계속해서 거기에 계속 경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 폐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농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거기에 홍수가 져서 나중에 다시 그 위에 퇴적이 되고 그 위에 또 논밭으로 다시 이 경작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지만 흔히 이 논밭 경작 요구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있는 지형상 지금까지도 이제 농사 짓기에 아주 유리한 그런 지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반복 경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 경작이 이루어지니까 이 각 시기별로 경작된 단위의 층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 층위별로 출토되는 유물을 잘 기록하고 해서 수습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층위가 중요하다 이것도. 자, 그러면 이제 출토 위치와 출토 상황을 잘 기록을 해야 된다. 출토 상황, 위치, 상황. 자, 이 출토 위치가, 그러니까 유물, 여기 보면은 이 유물들이 여기에 고랑이라든지 이런 데 한 점, 두 점 이렇게 이제 박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출토되는 위치가 일정한 형태로 패턴을 이루고 이제 있으면, 이럴 때는 이제 일정한 범위를 구성을 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출토된다. 또 그 범위 안에서 유물이 출토되는데 그 유물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종이 뭐다. 토기만 출토된다. 아니면 토기와 석기와 함께 출토된다. 아니면 토기, 석기, 철기 함께 출토된다. 또는 석기만 출토된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 유물이 가지는 의미가 이제 다르다는 게 거기에 유물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이 분포, 상황, 위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경장 요구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서 뭔 치사 활동을 한다든지 무슨 생활과 관련되는 그런 도구를 뭐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여기에서 소위 경작 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경작 의뢰. 경작 의뢰는 왜 하겠어요? 이 논밭에서 그것은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의뢰가 되는 거죠.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의뢰. 자, 거기에 농경의뢰를 거행을 하는데 주로 뭔가 음식물을 담는 토기편들이 주로 출토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의뢰에 뭔가 음식물을 가지고 의뢰를 거행을 하고 뭐 이를테면 제사를 거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의뢰가 끝난 다음에는 깨뜨려서 이게 밭에 뿌림으로 해가지고 이게 농사가 풍년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원하는 그런 의뢰가 되겠죠. 자,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흩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못 뿌려진 그런 농경 의뢰 관련 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뭔가 둥근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안에 석유와 토기 이런 특정한 형태의 토기들을 거기에 한꺼번에 이제 묻는다든지 모아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 패턴화돼서 이렇게 쭉 연결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청동기 시대 전기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진주 난강댐 발굴 조사에서 나온 진주 대평리 은동 유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발굴해서 이제 그런 패턴화된 을에 관련 유물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일정한 간격을 이루면서 쭉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굴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경작과 관련된 농경 의뢰에 사용된 유물이고 농경 의뢰의 형태가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졌다.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출토되는 유물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논밭 경작 요구에서 주위에서 소위 유물을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했다시피
반복 경작이 이루어진다. 논이 한 번에 밭이 한 번에 경작되고 폐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랜 시기 동안에 반복 경작이 이루어지니까 그 층위별로 유무를 상세하게 수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습 과정에서 출토 위치라든지 출토 상황을 잘 기록해 둠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발굴 보고서를 쓸 때 그것이 일정 정도 어떤 범위에 어떻게 패턴화돼서 어떤 종류의 유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이 농경 의뢰 과정이 이제 복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물 수습이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가마 유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가마. 뭐 한자로 얘기하면 요가 되는 거죠. 요. 토기를 생산하면은 토기요가 되는 거고, 기와를 생산하면 기와가마, 기와요가 되는, 와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도자기를 생산하면은 도자기가마, 즉 도요가 되는 거죠. 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가마들이 또 여러 가지 이 종류의 유물이 출토되는 이 유물을 만들어 그런 가마들이 우리가考古학 발굴에서 흔히 취락을 낀 생활 유적에서 이렇게 이제 출토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고고학에서 가장 흔히 발굴이 되고 중요시 되는 가마가 바로 요업 생산과 관련되는 가마로서는 이제 토기가마, 기와가마, 도자기가마, 토기가마에 도자기가마도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또 토기가마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토기가마, 도자기가마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구분해서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가마가 그때 당시 이 요업 생산, 수공업 생산 중에 요업 생산의 실태를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유구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토된 유무를 우리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자, 이 가마 역시도 이 토기가막은 기와가막은 거의 완제품, 즉 완형으로 출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생산 유구니까 토기, 도자기를 구워내는 가마니까 그 가마의 완제품으로 생산된 가마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된 유물들은 즉 토기, 도자기, 기와들은 실제 생활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생활 장소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유통이 이루어져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토기가막은 기와가막은 도자기가막은 가마 내부 또는 그 주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한결같이 완전히 박살이 나거나 인위적으로 깨뜨려서 버린 소위 폐기물 상태로 출토되는 유물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폐기물과 그 다음에 요업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그러니까 가마가 하나 어렵게 만들어지면은 그 가마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요업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토기가마를 예를 들면은 토기를 한번 가마에 집어넣어서 적재를 해서 불을 지펴서 소성을 해서 토기를 한번 만들어내고 나면은 그 과정에서 가마 내부에 많은 재들이 이제 내려앉게 되고 또 일부 가마 벽체가 떨어져서 그 내부에 이제 쌓이는 경우도 있고 또 소성 과정에서 토기 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토기가 이렇게 뒤틀리거나 깨져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서
버려지는 그런 것들도 이제 내부에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가마 내부에서 구워졌던 완형품들은 완제품으로 실제로 이제 생활 장소로 유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산물들이 가마에 이제 많이 쌓이기 때문에 다음 조업을 위해 가지고 이 부산물을 깨끗이 가마 내부에서 이제 소위 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거해낸다, 밖으로 배출해낸다는 거. 그것이 나중에 앞쪽에 쌓여서 다음에 설명할 이 폐기장으로 이제 제거해낸다는 거죠. 바깥으로 이, 소위 가마 내부를 거의 청소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이제 밖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산물들이 이제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1차로 가마 내부에서 소성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토기를 다시 적재를 집어넣어서 다시 이제 소성을 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가마 벽을 보수를 하고 천정벽을 다시 구성을 하고 아궁이 부분을 다시 보수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러 차례 이제 몇 차례씩 이렇게 이제 되풀이해서 가마 조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거 발굴해서 이루어지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가마 벽체가 토기를 몇 번 소성을 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벽체 부분에 단면을 절개를 해보면은 거기에 불에 닿았던 횟수들이 이렇게 이제 층층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 발굴 과정에서. 그러면은 그 가마에서 대체로 5번, 뭐 6번, 3번 이렇게 조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시기가 다 다른 거죠. 물론 긴 기간이 있고 짧은 기간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완성품이라는 것은 이 부산품하고 달리 거의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 토기가 소위 말이 너무 고온에 구워져 가지고 일그러져서 뒤틀려 버려. 그러면 이제 이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미완성품. 또 이제 이 토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그런 것들도 또 있어요. 그것도 이제 미완성품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생산 유적이다 보니까 톡이나 도자기 기와라고 하는 소위 요업 생산 유구이다 보니까 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이라든지 미완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우리가 도자기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아마 영화에서도 보고 했을 텐데 도공이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으로 도자기가 생산되지 않았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망치로 박살을 내가지고 이제 폐기장으로 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아주 완성된 완제품들만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생활에 유통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실제로 생산돼서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 미완성품 또는 이제 폐기되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많다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 가마 인근에서 대개 이제 이 톡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기와라든지 이런 성형이 또 이루어져서 대체로 토기가마, 기와가마가 있으면 그 옆부분에 어떤 소위 이제 성형하는 그런 공방도 이제 같이 있고 또 생산된 톡이라든지 기와라든지 도자기를 이렇게 이제 보관하는 이 소위 건물터, 이 창고 같은 그것도 이제 같이 옆에 딸려서 이렇게 전체가 조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톡이라든지 도자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 소위 고령토, 백토, 태토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유물을 수습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의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또 분별을 하면서 유물을 이제 수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마는 여러분들 이제 그거와
수업 시간에 가마의 구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제 설명을 했지만 뭐 평요, 등요, 노천요, 밀폐요 많이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소위 이제 등요입니다. 오론가마이면서 밀폐가마, 굴식가마, 밀폐가마 이거를 이제 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다루는데 이 가마는 이제 소위 이제 아궁이 부분에 해당되는 회구부 그 다음에 이제 땔감을 넣어가지고 이제 불을 빼서 이제 태우는 연소실. 그 다음에 그 연소실에서 발생한 이제 화염이 이 가마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가마 내부에 적재되어 있는 톡이나 기와 도자기를 이제 실제로 소성하는 굽는 그런 방이 되겠죠. 그게 이제 소성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온 연기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그런 배연구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구성이 되는데 이제 각 그 부위별로 유물이 이제 출토가 되고 있어요. 출토가 되는데 부위별로 유물이 출토되는 양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유물 종류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같은 소성실이라고 하더라도 앞부분에 놓이는 토기와 뒷부분에 놓이는 토기 이런 것들이 또 달라요. 유물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또 대형 토기인가 소형 토기인가에 따라 가지고 유물이 놓이는 종류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만 가마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 톡이나 도자기 기와를 쌓아서 적재로 해서 두고 이렇게 소성을 했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소성을 했는가를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가마 입구에 해당되는 회구부, 불을 지펴넣는 회구부가 되겠죠. 입구. 회구부하고 그 전방의 앞부분, 주로 이제 회구부 앞부분의 경사면 아래쪽에 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폐기장은 자연 경사면 아래쪽에 그냥 경사면에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정 정도 큼직한 큰 구덩이를 이제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폐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열 폐기장이 되겠죠. 첫 번째 것은 자연 경사면 폐기장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이제 폐기장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마유구를 발굴을 하면은 출토되는 유물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을 우리가 폐기장에서 이제 유물을 수습을 한다. 그리고 출토되는 유물의 90% 이상이 폐기장에서 출토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폐기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폐기장에 하나의 토기 파편이 있으면은 거기에 인위적으로 폐기시킨 거예요. 인위적으로 버려진 거예요. 가마 내부에서 깨지건 아니면은 일그러져 가지고 도공이 다시 깨뜨려 가지고 거기에 버리건 어쨌든 하나의 토기편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완제품 형태에서 그게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폐기장에 그 파편과 동일체를 이루는 다른 파편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폐기장에서 출토된 유물, 회구부에서 출토된 유물, 이것들은 전량 층위별로 잘 수습을 해야 된다. 수습해 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요? 하나하나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연구실 내에서 하나하나 접합 복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접합 복원 작업을. 그래야만 그 안에 토기 가마 내부에서 어떤 기형의 어떤 종류의 토기, 도자기, 기화가 구워졌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형이 복원됨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시기라든지 또 요업을 생산한 그 생산 주체가 누구인가, 또 경우에 따라 그 주변 유적에 출토되는 유물과 비교를 통해서 유통 범위가 어디까지였는가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폐기장은 가마 조업 횟수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폐기된 여러 이제 파편의 유물들을 인위적으로 거기에 폐기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켜켜이 여러 층에 걸쳐 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순차적으로 퇴적이 된다는 거죠. 경사면이건 구덩이를 파고
폐기한 수열 폐기장이든 간에, 자,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층위별로 여기 또 마찬가지로 잘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층위별로 폐기장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량 수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거 마찬가지로 기형이 복원되고 복원된 기형을 다른 주변에서 출토된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이렇게 비교 관찰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마의 이제 운용 시기, 몇 차례의 운영 걸쳐서 이 가마 조업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가마의 운영 주체가 누구였다. 그 다음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가마 조업이 이루어졌는데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뭐 이제 상대적인 연대가 되겠죠. 또 대략적인 뭐 대체로 4세기 중엽에서 뭐 6세기 전반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편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곧 우리가 폐기장 자체를 우리가 고고학 발굴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상대 편년의 한 방법이 발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서법에 의한 발굴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유물 수습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하고상신 아래층의 것이 오래되고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늦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폐기장이 더없이 중요한 그런 가마의 구성 요소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굴 현장에서 실제 이 폐기장의 층위 발굴, 층서에 의한 발굴이 이루어지고 층서에 따라 가지고 유물이 이제 수습된 그 자체가 바로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폐기되면서 상대적인 편년이 이루어진, 상대적인 서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퇴적된 층위별로 이제 유물을 수습하는 게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파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인위적으로 거기에 버려진 것이니까 그와 관련되는 동일 개체에 복원될 수 있는 한 개체의 어쨌든 유물에서 떨어져 나온 거니까 그것들을 전량 수습했을 때 연구실에서 정리, 접합, 복원을 하게 되면 일정한 형태의 이제 유물 기형을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전량 수습해서 자료화시킨다. 근데 이제 유물이 굉장히 다량으로 출토돼요. 그리고 폐기장이라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그때 당시에 폐기될 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거기에 경작이 되거나 다른 어떤 자연적인 인위적인 교란 파괴에 의해 가지고 폐기장도 깎여 나가거나 교란이거나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소위 뭔가 그 파편의 한 점의 파편 유물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그와 동일체를 이루는 한 개체의 유물이 이제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아무리 이렇게 접합 복원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밖에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나머지는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연적, 인위적인 파괴, 훼손, 교란 과정에 의해서 없어져 버린 거죠. 라는 게 유실돼 버린 거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가마와 그 폐기장의 성격상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물을 수습할 때는 전량 수습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폐기장에서 출토된 유물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완전히 이게 복원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러면은 이것을 가마 내부에서 어떤 기종, 이를테면 뭐 고배, 장경호, 단경호 이런 기종 말이야. 접시 이런 기종 이것들을 어떤 종류의 유물을 여기에 유물이 많이 구워졌는가, 어떤 종류의 기종이 많이 구워졌는가 여기에 주로 구웠는가 그걸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량 최대한 이제 접합 복원을 해서 하더라도 그래도 3분의 2 이상 파편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종류별로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경험이 필요한 거죠. 고고학자가 이 기형을 보면은 구연부편이다, 몸통편이다, 바닥편이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 그 파편을 가지고 아 이거는 고배, 이거는 단경호, 이거는 장경호 편이다. 이거 이제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부 기종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종류별로 통계 처리 전체. 그러니까 이제 파편 하나하나를 한 점이라고 이제 통계 데이터에서 한 단위로 봐가지고 전체 통계 처리를 하면은 전체 몇 점 유물 완형의 몇 점이 유물의 여기에 가마에 한 번에 조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뭐 전체를 완형으로 복원이 안 되니까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 구성 비율에 따라 가지고 아 여기는 고배, 단경호, 장경호라고 하는 기종을 다 이렇게 구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굽힌 유물은 고배더라. 왜? 통계 처리상 파편이 그게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계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종별 통계 처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통계 처리.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물이 파편 상태로 굉장히 많은 유물이 이제 출토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전량 자료하기 위해서 수습해서 연구실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우선 정리 공간 확보하는 게 중요해. 정리 공간 확보하는 게. 자, 넓을수록 좋지만, 뭐, 우리가 무한정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정리 공간을 한 단위에, 다시 말해가지고, 한 단위의 폐기장. 우리가 가마를 발굴하면 가마 한 기만이 거기에 발굴이 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한 20여 기가 한꺼번에 밀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공업 생산 요적이니까 한꺼번에 대량으로 이제 조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20기의 가마가 조사되고 거기에 딸린 폐기장도 그와 같은 숫자다. 이러면은 그 각 가마와 폐기장 한 단위별로 적어도 유물을 늘어놓고 정리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테이블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런 공간이 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간에서 한 단위별로 최대한 전량 수습되어서 들어온 유물을 재척 접합 복원을 해서 더 이상 그리고 통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의 어떤 유물의 정리 과정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그것은 일단락 시키고 다음 유구에서 다음 유구의 가마에서 가마와 폐기장에서 출토된 유물을 또 이제 그 공간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유구에서 나온 것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은 가마가 20기다. 그러면 20기 전체를 한 기를 일정 공간에 다 한꺼번에 펼쳐놓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 공간은 운동장만한 그런 공간이 필요해야 되니까 이제 무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는 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유물이 많고 이 유물의 접합 복원하고 굉장히 많은 인력과 노력을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또 복원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정리 공간이 없으면 정리 공간 확보 그 자체도 이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가마 요구가 유적 현장에서 발굴이 된다, 나타난다. 그러면은 미리 그 조사 단계에서 이제 유물 정리와 관련되는 공간과 비용을 미리 책정해서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략 토기가마, 기와가마, 도자기가마에 대한 어떤 유물 수습 방법이라든지 이것들은 이런 종류로 이제 정리를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어떤 형태로 출토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수습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소위 토기가마, 도기가마라고도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제
이 선사 고대 요업 생산에서 생산된 이 유물들은 우리가 이제 주로 토기라고 그러고, 다음에 이제 고려 조선 시대, 통일신라 시대까지 대체로 이제 통일신라 고려 시대, 다시 말해서 중세 이후에 조선 시대, 이때 생산된 이 토제품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도기라고 그러죠. 도기. 다시 말해가지고 토기와 도자기의 중간 단계라는 거죠. 여기에 보이는 이 유물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 병이 하나 보이죠. 이렇게 밑으로 이제 길다란 위아래로 몸통이 길다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장동옹이라고 그러죠. 장동옹, 장동호 또는 장동옹이라고 그러는데 장동옹. 자, 이런 계형들은 기본적으로 장군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 이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유물들이 출토되니까 여기는 고려시대에 조업된 이 도기가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복원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에 접합 복원이 되는 상태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 유물들이 어떻게 출토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여기가 이제 가마의 이제 이 소위 폐기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잘 안 나오는데 이쪽에 이제 가마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폐기장 가마에서 조업된 이 폐기물들이 소위 여기에 회구부 앞쪽에 이렇게 수북이 이렇게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켜켜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굴을 할 때 어떻다? 여기에 복그 뚝이 이렇게 남겨져 있죠. 이 뚝을 남기고 이 절개를 하면서 한 겹, 한 겹 이렇게 벗겨서 이제 발굴을 해나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몇 차례, 몇 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층층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가마에서 몇 차례 조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켜켜이 나오는 형성되어 있는 이 층위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가지고 잘 분석을 하게 되면은 각 층별로 어떤 종류의 유물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 층별로 아래쪽에 있는 층이 좌우간 이 가마에서 먼저 제작돼 가지고 폐기된 거니까 아래층의 유물이 빠르고 위층으로 올라오면서 늦다.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오면서 이제 출토된 유물을 이와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복원을 해서 쭉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 가마의 이 조업 시기가 되는 거죠. 언제부터. 그리고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조업에 있어서 도기의 기존 구성의 변화 과정 이런 것들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한 겹 한 겹 쌓여있는 이 폐기장을 한 겹 한 겹 토층을 남기고, 우리가 유물을 수습을 할 때도 여기에 뚝을 남기는 이유가 이 뚝의 단면상에서 시루떡처럼 이렇게 한 겹 한 겹 쌓여있는 층위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것이 한 번에 조업돼서 버려진 한 번 폐기단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 뚝을 남기고 한 겹 벗기면서 그 토층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쪽으로 뚝을 남겨야 되죠. 십자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겹 한 겹 출토되는 유물을 층위별로 이와 같이 노출시키고 난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제 잘 기록을 남기고 분포상을 기록하고 각 층위별로 이렇게 유물을 수습을 해서 층위별로 아래층 것들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 유물을 수습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렇게 쫙 깔려가지고 이렇게 출토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 정도 방안을, 눈금을 그어가지고 방안을 쳐서 그 방안에 뭐 50cm 단위면 50cm 단위로 이렇게 해서 각 단위별로 이렇게 이제 층위별로 수습을 해서 연구실 내로 갖고 와서 이 각 그리드의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실에서 이렇게 이제 요와 같은 형태 그대로를 이제 펼쳐 놓게 되는 거죠. 왜? 여기에 깨진 이 토기 파편의 옆에 있는 놈이 이 토기 파편하고 붙을 가능성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폐기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접합복원의 효율성을 기한다. 효율성을 기한다. 그리고 각 단위별로 여기에 어떤 기종이 어떻게 이제 폐기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제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것을 각 층별로 아래쪽으로 점차적으로 발굴을 해서 노출시키고 또 수습을 하고 또 그 아래쪽에 발굴을 해서 노출되면 또 수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켜켜이 층층이 이렇게 이제 유물을 수습해서 정리실로 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게 이제 이 소위 가마와 그 폐기장에서 출토된 유물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수습 방법이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은 말로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굉장히 이거 넓은 범위에 걸쳐서 출토가 되기 때문에 유물의 양도 많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접합 복원이 돼서 전체적인 기종이 파악이 되고 시기가 이제 파악이 된다. 그리고 가마의 운영 주체가 누구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 가마. 도자기 가마. 자, 이것도 이제 여기 보면은 청자들이 이렇게 있죠. 청자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모양의 어떤 도자기인데 아마 여기에 관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불상인 것 같아요. 담상관, 불상 이런 것들도 이제 아마 이거는 동자상 이런 것들이 되고 종지, 접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화문 이런 것들, 당초문 이런 문양들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고려시대 도자기를 구웠던 도자기 가마다. 도자기 가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발굴을 통해서 수습된 유물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발굴 과정에서 나타나는 폐기장의 이제 모습이에요. 폐기장의 모습인데 이 폐기장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폐기장 위쪽에 주로 이제 가마가 형성이 돼요. 폐기장은 가마의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가마가 구릉에 이렇게 경사면, 가마가 있을 수 있는 조건은 그 앞쪽에 반드시 조만한 그 개울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물이 필요하니까. 요업 생산하고 도자기 굽고 도자기 만들고 그다음에 가마 운영하는데 이제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바람이 잘 들어가고 이래야 되니까 경사가마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구릉의 경사면에 이렇게 만들어요. 경사면에 조성이 된다. 경사면에 이제 직교되게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경사면 위쪽에 주로 이제 가마가 굴가마라든지 이렇게 조성이 되고 그 아래쪽에 이제 생산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든지 이 소위 이 부산물, 이 도자기 폐기물 이런 것들이 아래쪽에 이제 폐기장이 형성이 돼 가지고 쌓이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자연 경사면 폐기장이에요. 자, 앞에 설명했던 또 수열 폐기장도 있고 구덩이를 파고 폐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도자기의 이제 색깔도 이렇게 밝은 거, 어두운 거 이렇게 있고 거기에 쌓여있는 흙도 재가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어두운 거, 밝은 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또 도자기 파편이 좀 크게 깨진 게 있고 이게 잔잔하게 깨진 거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한 층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한 층.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도 여기 한 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기장 위를 덮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폐기장하고 상관없는 그 후에 이제 이 덮였던 그런 퇴적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폐기장이 조성됐을 당시에 토층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 윗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 폐기장에 덮인 퇴적토가 되니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한 층이 재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흙하고 같이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이제 폐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여기에서 요 단위로 또 이제 하나 폐기가 이루어졌어요. 좀 큰 파편으로 깨져 있는 도자기 편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 흙의 색깔이 좀 밝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여기에 또 한 층의 폐기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잔잔하게 깨져 있는 그런 여기 도자기 파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다시 좀 큰 밝은 색깔을 띠는 색깔이면서 여기에 또 한 층에 이제 예, 배기장이 있고 거기에 좀 큰 도자기 편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한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도 여기 여러 단위의 이제 폐기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일정한 단위로 이렇게 이제 이 모여 있는 이런 형태의 토층을 가지는 파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폐기장, 요 단위는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버려져서 경사면 아래쪽으로 퇴적된 게 아니라 이것은 뭔가에 이제 바구니에 이 폐기물을 잔잔하게 깨진 폐기물을 담아가지고 여기 이제 버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와 같이 두텁게 겹쳐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것들은 위에서부터 이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폐기 과정에서 폐기 행위 까지도 있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이제 복원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내가 설명했다시피 요 단위의 요 토층에서 출토된 토기 파편을 전체 다 전량 수습을 하고, 여기는 단면에 나오니까 이 부분을 다시 토층상에 이렇게 나타나면 이 부분의 토층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을 노출을 시켜 가지고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을 이쪽에 폐기장이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는 몰라요. 여기에 더 노출을 시키면은 일정 범위에 이제 폐기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데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이 측면에 따라 가지고 이 범위 전체를 다 수습을 해가지고 한 단위로 수습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유물도 한 단위로 폐기장의 범위 전면을 노출을 시켜가지고 기록을 하고 수습을 한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느 범위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일정 범위를 수습을 한다. 기록을 남기고 아래쪽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수습을 해가지고 연구실에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앞에 봤던 그런 도기같이 복원을 되거나 아니면은 복원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파편 하나하나라도 이제 구연부 파편, 몸통 파편, 동체부, 저부 파편 이런 것들 특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연구된 그 성과에 의해서 시기를 파악하고 또 요업 생산의 주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유물 수습을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윗부분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것은 또 다른 가마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 토층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요 사이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도자기들이 이제 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쌓여 있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요런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켜켜이 이렇게 이제 쌓여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거와 또 다른 위쪽에 이제 가마거든요. 여기에 소위 이 덮개가 덮여져 있는 이 부분들이 전부 이제 이 가마들이 있는 그런 이제 이 복수의 가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어, 어, 이 도자기 가마 유적이 이제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단위의 도자기 가마를 이제 발굴을 했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출토가 되고 그것을 수습을 해가지고 거의 각 층별로 이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연구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복원을 했더니 이와 같은 파편으로 이제 출토된 것을 이제 복원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것은 아마 이게 백자편도 보이고 이러니까 대체로 용인 서리 가마 발굴의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 학교 바로 뒤에죠. 이와 같이 이제 수습 정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제철 유구, 제철 유구. 제철 하면은 이제 철과 철기를 생산했던 유적 유구를 이제 전부 통틀어서 우리가 제철 유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제철 유구. 또 그 제철 유구가 복합적으로 일정한 범위를 이루고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철 유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철 유구, 즉 철기를 생산했던 제철 유구의 상부는 거의 지상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탁평돼 가지고 지금 남아 있지 않고 제철 가마, 즉 제철로를 설치했던 기저부, 바닥 부분에 흔적만 이렇게 이제 확인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이 제철 유적 요구는 어쨌든 우리 한반도에서 철과 철기가 생산되는 그 시기부터 이제 만들어졌을 테니까 대체로 철기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우리 초기 철기 시대인데 적어도 우리가 뭐 남부지방 여기 같은 경우는 기원전 3세기부터는 확실히 철기가 제작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안성 만정리 초기 철기 시대의 유적에서 이제 소위 화살촉을 실제로 이제 다른 도구의 철기를 가지고 재활용해서 제작한 그런 화살촉도 이제 출토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확실히 이제 철기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 철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존과학 시간에서 공부해서 잘 알겠지만 이 철을 생산해내는 계련로, 그 다음에 이 계련로에서 생산된 괴련철이라든지 선철을 다시 정제하기 위한 그런 정련로, 그 다음에 주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이 소위 괴련철, 선철 이런 상태를 다시 녹이는 용해로, 그 다음에 이제 괴련철, 선철을 이제 두들겨서 만드는 이제 제철 유구가 되겠죠. 단야로 두들길 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로에서 이제 철 소재를 이제 달구는 그런 노가 되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철과 관련된 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가 이제 각기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은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바닥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흔적만 보더라도 아, 이거는 제련노다, 정련노다, 용해로다, 단야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가마의 이제 성격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가마가 어떤 노가 어떤 노인가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출토된 유물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물 출토 상태와 분포 상태, 그 다음에 출토되는 유물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제철 유적의 이제 가마 노들은 옆에 다닥다닥 많이 붙어 있어요. 붙어서 여기서도 역시 조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버려지는 경우가 이제 폐기장도 설치가 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마 상부의 구조물이 주로 이제 노벽을 이루는 건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것이 한 1m 20 이상 우리 가슴 높이 이상으로 높게 이제 올라오죠. 또 이 소위 이 강원도에 가면은 나무 김치통 같이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구조인데 드럼통을 세워 놓은 것 같은 그런 구조죠. 거기에 이제 소위 벽체는 이제 소위 모래하고 점토를 섞어가지고 이제 두껍게 이제 만들고 경우에 따라 한 10cm, 5cm 그래야만 가마에 고온이 가해졌을 때 제철 제령 과정에서 이 가마를 그러니까 이제 터지지 않고 버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마 조업이 끝나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 윗부분에 상부에 있는 이 노벽체편들은 벽체는 이렇게 이제 파괴가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버려지는 폐기장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역시 제철 유적도 유구도 이 유구의 성격이 제련로인가 정련로인가 용해로인가 단야로인가는 잔존 상태의 바닥 부분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이제 그 폐기장 이런 데서 출토되는 유물을 잘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들을 잘 분석을 하면은 그 제철 유구의 이제 성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 제철 유구에 에서는 앞에 봤던 요업 생산과 관련되는 토기 도자기 기와 가마에서 이 가마의 이제 부산물과 달리 이 가마 노의 구조와 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부산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가지고 노벽체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물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유구에 사용된 거니까 파편으로 나오더라도 그것들은 잘 같이 수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실제로 제작된 철기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철광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슬래그라든지 이런 유물하고 직접 관련되는 그것만 유물이 아니고 벽체 파편으로 부산물로 나온 그것들도 잘 수습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만 가마의 성격과 구조를 이제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된다. 그것도 이제 잘 수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되풀이 설명을 하지만 노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출토되는 유물과 노시설물 잔편, 즉 다시 말해 노벽체편 이런 것이 이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유물의 노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송풍관이 출토된다든지 뭐 그거와 가마, 조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유물들을 같이 이제 수습돼야만 가마의 구조와 성격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앞에 설명했던 제철 유구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그 주변에 제철 유구와 그 주변 제철 유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출토되는 경우는 거의 뭐 유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대부분 제철로 주변에 또는 그 아래쪽에 폐기장에서 이렇게 출토되는 경우가 이제 많다. 이제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보면은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게 토관처럼 생겼는데 이게 이제 바로 송풍관 편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중부 지역에서 원삼국 시대 마한 단계부터 이제 제철이 이루어졌던 화성 기안리죠. 기안리는 약 20만 평 정도 되는 그런 제철 유적이니까 우리 마한 시기에 소위 지금 포항의 포스코 같은 그런 제철 유적이 있었다고 보면 되죠. 제철 철기 자체가 국가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 되니까 그지? 아주 중요시됐죠. 그 대단위로 이제 제철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송풍관인데 송풍관은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거지. 파편으로 깨져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여기에 보면은 단위져서 여기에 이와 같은 것들을 몇 개를 연결시켜 가지고 쭉 보니까 노벽체 아래쪽에 이제 끼워 넣어서 이 아래쪽에서는 이제 커다란 풀무가 있죠. 그러니까 풀무질을 해가지고 이제 바람을 불러 넣게 되면은 바람이 들어가서 이제 화력을 세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경이 약 20cm 정도로 이상으로 큰 거, 이런 것들은 대구경 송풍관, 그리고 뭐 10cm 내외 이렇게 이제 좁은 직경을 가지는 거 소구경 송풍관 이렇게 있는데 대체로 대구경 송풍관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철을 재련하는데, 그러니까 철 자체를 생산하는데, 철광석에서 재련로에 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소구경 송풍관은 재련에서 나온 그 괴련철이라든지 선철을 다시 달구어서 다른 철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위 단야로라든지 용예로 이런 데 이제 주로 사용되는 그런 송풍관이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노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노의 성격을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철 유적에서 재련까지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제 철기 제작하는데 철을 생산하는 그 과정이 제일 복잡해요. 재련 과정이 복잡하다는 얘기죠. 재련에서 철의 원료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철광석이다. 송풍광, 대북광, 송풍광, 철광석 이런 것들이 같이 출토된다. 그런데 노의 구조는 재련로인지 단야로인지 용해로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유물을 통해 가지고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철광석, 대구경, 송풍광까지 출토되니까 이 개철유구는 왜? 재련로이다. 그리고 재련유적, 재련까지 이루어진 그런 종합제철유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바로 이제 슬래그가 돼요. 슬래그. 쇠똥. 그러니까 여기는 철 성분이 거의 없어. 들면은 가벼워. 그러면 가볍죠? 슬래그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거든요. 제철유구의 성격을 추정하는지 이제 중요시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철에 이제 조그만한 이게 이 부서진 이게 파편들이 이거 실제로 이제 생산된 철이 철.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부수어서 뭔가 용해 과정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다시 녹인다든지 이런 것들 이것은 이제 철 성분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이제 정련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출토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된 철기 또는 생산된 철기 중에서도 철기를 이제 2차로 다른 철기를 제작하기 위한 있거든. 철기 이 파쇄품들.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하는 거지. 다시 이제 뭐 농기구로 사용하다가 깨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녹여서 다른 철기를 제작하는 그런 이제 제철. 꼭 반드시 재련로에서 생산된 그런 괴련철 이것만 철 소재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또 철정이라고 하는 중간 소재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용도의 농기구라든지 무기라든지 만들었는데 그것이 깨지거나 아니면은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그거 자체가 철이니까 그것을 다시 녹이거나 달구어서 다른 용도의 철기를 제작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출토되는 유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철유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좌우간 여기서 제철유구 내부와 주변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전량 잘 수습을 해가지고 연구실 내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같은 정리 작업을 거쳐서 유구의 성격을 이제 파악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금속 유물들은 생산된 이 금속 유물의 이제 성분이라든지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분석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 과학적인 의뢰를 좀 맡겨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같은 철이라고 하더라도 철기라고 하더라도 어떤 철기들이 이제 생산이 됐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략 이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유구의 성격에 따른 유물의 수습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대략 이와 같이 이제 정리를 마치고 이제 유물의 재질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유물을 수습을 할 것인가.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시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많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대략 살펴보면 이게 이제 우선 토기와 도자기 유물. 이제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으로 단단하니까 그리고 토기 중에서도 삼국시대 이후에 이제 경질토기, 회창식 경질토기 이런 것들은 세라믹 상태로 고온으로 소성이 돼서 사금파리처럼 완전히 단단하니까 막 그다지 이제 충격에 취약하다든지 바스러진 이런 게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 토기예요. 그 중에 신석기 시대, 청동시대 토기. 다시 말해가지고 빗살무늬 토기와 이 소위 무문토기. 이건 질이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흙 속에 젖어 있으면서 흙인지 아니면은 토기편인지 이렇게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연질이라는 거죠. 연질토기. 그러니까 무문토기, 연질토기,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 마찬가지로 빨간 색깔 나는 산화염 소성 토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고고학 유적에서 발굴이 이루어질 때 전부 다가 온전한 상태로 그대로 출토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이 약하고 충격에 약하니까 위에서 내리 누르는 토압에 의해서 다 이렇게 이제 땅속에서 이제 깨진 이런 상태로 이제 출토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밑에 그림들이 이제 청동기 시대 전기 주거지에서 이제 출토되는 그 상황인데, 자, 저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사용했던 모습 그대로 거기에 완형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운 좋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주거지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사용됐던 토기를 비롯한 석기 등 기물들을 전부 이사가면서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어렵게 만든 토기를 두고 갈 리가 없다는 거죠. 이제 화재라든지 이 은겁계를 이렇게 피신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미처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좌우간 어떤 다른 상황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이 주거지가 폐기가 되거나 이러면은 이런 상태로 이제 유물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운 좋은 거죠. 자, 이렇게 될 때는 대체로 전부 이제 완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파편 여러 개로 이제 균열이 다 이루어져 있어. 그러나 이제 완형의 개체는 이렇게 이제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완형의 개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무문토기라든지 이런 연질토기들을 이와 같은 형태로 출토된 것들을 우리가 수습을 이와 같이 해가지고 연구실 내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하면은 이 실제로 복원을 하면 복원된 그런 유물의 기형이 종류는 같다고 하더라도 이제 형태가 다르거나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토압에 해가지고 내리 누르니까 통상 이런 경우에 이제 위에서 토압에 내리 눌려서 균열이 가고 균열이 가면서 그 틈 사이가 확장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넓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원을 해보면은 실제로 접합 복원을 하면은 원 상태의 형태가 이제 그대로 복원이 되니까 실제로 출토될 당시에 기형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약간.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방금 이야기했지만 토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후대에 작용을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유물 자체가 이제 연질 토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물 자체가 연질 토기다. 그리고 여기에 매장된 환경이 소위 주거지 안에서 위에 이제 토압이 많이 이제 내려 누려진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고고학 발굴을 통해 가지고 노출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는 땅 속에 있으니까 이제 수분이 침투를 해서 습기에 젖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정밀하게 시간이 걸려서 노출되는 과정에서 이 햇빛을 받아 가지고 수분이 증발하게 되는 거죠. 온수이 영향이 이루어질. 그러면은 수축이 되는 거죠. 대체로. 수축.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균열이 이루어져서 금이 장금이 이렇게 보이는데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햇빛을 받거나 이러면은 뭐야? 이게 틈이 많이 벌어져. 왜? 파편 하나하나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토기들은 노출 과정에서 최대한 그늘을 유지하고 덮은 이런 상태로 잘 이제 노출을 시켜서 수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노출을 한 다음에 발굴을 통해서 이와 같이 노출을 하는 거죠. 수습할 때까지 이제 건조되거나 이제 직사광선을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시켰어요. 뭔가를 덮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자체가 직사광선이 강하게 내리쬐게 되면은 이거 자체에 토기가 변색이래요. 토기가 변색이 돼. 그러면은 원래 그때 당시에 구워졌던 색깔 그대로 해서 변형이 이루어지니까 2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토기가 만들어질 때 당시에 어떤 진정한 그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니까 잘 그런 상황으로 이제 수습을 잘 해야 된다. 자, 이제 이 완형의 유물인데 무문토기라든지 빗살무늬토기라든지 이런 연질토기는 수습할 때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있는 완형의
가까운 유물들은 이와 같은 형태로 한 단위를 그대로 수습을 해오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별개로 현장에서 파편 깨진 상태로 쭉 전체 다를 수습을 해가지고 갖고 오면 거의 10중 8구 완전한 형태로 접합복원 성공하기 어렵다. 접합복원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별 수습보다는 이게 개별 수습이라는 건 토기편 하나하나를 현장에서 발굴 현장에서 이게 이게 깨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파편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수습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한 단위로 전체 토기 하나 전체를 수습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주변을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주변을 이제 낮게 파야 되는 거죠. 파서 주변보다 토기가 이제 한 10cm 이상 높게 만들고 바닥이 그리고 더 이상 일그러지 않게 거기에 이제 쏨포대기로 이렇게 이제 여기에 주변을 이제 감싸서 동여매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이렇게 이제 소위 나무 상자라든지 아니면 종이 상자로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 소위 틀을 씌워서 거기에 이 틀 내부에서 토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윗부분을 여기같이 이제 덮고 이 아래쪽을 뭐예요? 여기에 주변을 물에 탄 폼으로 이렇게 이제 채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토기가 이 상자 속에서 움직이지 않게 견고하게 이제 기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도구를 가지고 깊게 이제 찔러 넣어서 수습을 해서 그것을 이제 다시 판자라든지 그 위에 이렇게 판판한데 올려서 전체 이제 상자에 담아서 이제 수습해 와서 노출을 시킨다는 거죠. 하나하나. 그래서 연구실에서 다시 실내에서 이제 이것을 주변의 흙을 털어내고 내부에 있는 담겨 있는 흙을 파내고 토기편 하나하나를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이 먼지를 털어내고 절대로 이것은 이런 상태에서는 물에 세척하면 안 돼요. 물에 세척하면은 소위 이 무문토기 이런 연질토기는 물에 넣으면은 흙처럼 막 그냥 녹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단하게 구워진 무문토기, 연질토기는 우리가 경질 무문토기라고 그래서 그 단단한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에 세척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와 같이 아주 연한 연질토기는 물에 세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접합 복원이 어렵다는 거죠. 물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파편 하나하나를 이제 실내에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죠. 그 과정에서 솔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먼지 흙들을 깨끗하게 이제 털어내고 파편 하나하나를 전부 이제 경화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경화 처리. 그렇게 해서 이제 접합 복원을 해 나간다. 이런 과정. 이 상자도 움직이지 않게 이제 테이프로 동여매 가지고 견고하게 이제 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수습을 한다. 통째로 수습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실내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토기 수습 앞에 설명한 것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실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아까 수습한 그 토기예요. 두거지에 이렇게 있는데 자, 그것을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습을 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는 요 작업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까 설명을 했어요. 자, 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다시 이제 해체를 해야 되죠. 왜? 접합 복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끼어 있는 흙을 제거하고 이렇게 다시 접합 복원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접합 복원을 할 때 유물을 파편 하나하나를 정리해 나갈 때 이것들 이제 여기 여러 상자들이 이제 쭉 있죠. 이제 부위별로 이를테면 여기까지 구연부 편, 그 다음에 몸통, 동체부 편, 그 다음에 저부, 바닥 부분 편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부위별로 서로 옆에 접합되는 파편끼리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이제 이 테이프 같은 거에 해가지고
번호를 써가지고 이제 부여를 해줘.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경화 처리, 이 흙먼지를 떨어내고 난 다음에 경화 처리하고 접합 복원할 때 서로 옆에 인접한 파편끼리 쉽게 이제 접합이 된다는 거죠. 경화 처리하는 장면, 그리고 이 토기 파편과 내부에 묻어 있는 이 흙들을 솔로 떨어내는 장면, 그렇게 해서 이제 복원이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완전하게 이제 복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원을 하게 되면은 연질토기, 무문토기라고 하더라도 거의 출토될 그 당시의 파편 형태 그대로라고 이제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자,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 수습하고 난 다음에 이 토기 이 바닥 부분에 특히 어떤 흔적이 있는가를 수습 과정에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토기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 담겨 있는 이 흙들은 버리면 안 되죠. 그 흙들을 전부 일정 부분 토양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지방산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토기에 뭐가 담겨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막 흙을 함부로 파내가지고 막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앞부분에 여기에서 수습된 이 토기편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습을 해가지고 실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 정리를 하면서 파편 하나하나를 이렇게 떼내서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파편 하나하나를 제거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그 아래쪽에는 여기에 이 수습 과정에서 비닐이라든지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이제 테이프로 동여 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균열이 가가지고 깨졌지만 이 상태로 이제 흙을 파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태로 파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먼지를 깨끗하게 먼저 처리를 하고 흙을 파내고, 파낸 흙은 분석용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토양 분석. 그렇게 했더니 여기 내부에 이런 돌칼 파편, 그리고 여기 손잡이 부분은 그 주변에서 출토되는데 이게 토기 파편이. 그러니까 여기는 소위 토기에는 곡물이라든지 음식료뿐만 아니라 이런 이 석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담아서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도 이제 사용이 됐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잘 관찰을 이제 해야 된다. 나머지 수습해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은 앞에 설명했던 그거와 이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와 같은 유물들이 출토될 경우가 뭐 화살 쪽 이런 것들이 많이 출토돼요. 경우가 많으니까 내부에 들어있는 흙이라고 해도 함부로 이렇게 파내서 버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부 상황을 잘 정리하면서 이와 같은 유물들이 토기 내부에 있는 경우에 어떤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잘 이제 정리하면서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금속유물 앞에 제철 유적에서 출토된 이제 철기들인데, 이 금속유물은 뭐 특히 철, 청동기 마찬가지지만 땅속에 묻혀 있다가 발굴에 의해서 노출되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그 순간부터 급속하게 이제 산화, 부식이 이제 진행이 된다. 그 뭐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로 이제 출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철의 성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철기가 묻혀 있었던 땅속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뭐 알칼리성 토양이나 또는 산성 토양이냐, 아니면 거기에 수분이 함량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그 내부로 공기 유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유물의 상태가 이제 여러 형태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상태가 아주 좋은 그런 유물은 부착된 흙을 깨끗이 이제 솔로 털어내서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유물이 놓여있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하고 해서
소위 앞에 봤던 우리가 유물 수습 봉투, 그 중에 이제 공기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지퍼백에서 공기 차단해서 이제 보관을 해서 보존 처리할 때까지 이제 실내로 가져와서 보관하다가 바로 이제 보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역시 폐기장이라든지 이런 데 출토되면은 또는 아니면은 유물이 이제 완전한 개체로 무덤이라든지 주거지 이런 데 출토되면은 각 단위별로 유구별로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구별로 수습을 해야 되고 유구 내에서도 각 유물에 놓여 있는 위치별로 그 유물에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 그 유물의 종류별로 잘 그렇게 이제 수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단조 제품인 경우에 이제 발굴 현장에서 직접 수습이 가능한데,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주조 제품이에요. 주조 제품. 주조 제품 탄소 함량이 굉장히 높고 이러기 때문에 또 단조에 의해 가지고 여러 번 이 단냐, 망치질이 이 당금질, 단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소위 뭐랄까 이 철기 조직이 서로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제 엿가락처럼 이렇게 쭉쭉 서로 이제 조직 자체가 엉겨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탄소 함량이 많은 상태로 이제 철 용액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콩가루 형태로 나중에 박살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박살이 나는 경우 수습해가지고 정리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수습 바로 고고학교가 직접 하기 어려워요. 자, 이런 경우에 바로 뭐예요? 보존처리 전공자 보존처리 하는 부분 철기 보존처리 의뢰해가지고 이제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콩가루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해체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보존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대부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토기와 마찬가지로 흙 형태가 갖춰져 있는 도끼다 그러면 도끼 형태가 갖춰져 있는 그 형태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그 상태대로 그냥 해체 접합 복원하지 않고 그 상태로 이제 보존 처리, 철기 보존 처리해서 그 상태로 이제 유물로서 등록을 해서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주조 제품이 굉장히 이제 수습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존 처리 전공자와 이제 협조해서 신속하게 보존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유리 제품, 옥 제품. 자, 이것은 유리 제품, 옥 제품 흔히 이제 장신구로 사용이 된 거죠. 이 장신구로 사용이 되니까 이제 이게 유리 제품, 옥 제품이 이 목걸이로 사용이 됐는가, 아니면은 뭐 몸 전체에 이렇게 이제 수노트지 장식이 있는가, 옷에 아니면은 머리에 이렇게 이제 장식을 했는가,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부위별로 이제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출토되는 옥 제품, 유리 제품, 이거의 이제 출토 양상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를테면 무덤이라고 그러면 주로 이제 이런 구슬 제품, 옥 제품 이런 것들은 무덤, 매장 유구인 무덤에서 주로 많이 출토돼요. 무덤에서 이제 위셰품이죠, 장신구.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주로 어느 위치에서 출토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묻힌 사람의 머리 방향이 어디였다. 또 그다음에 이제 출토되는 상태가 전면에 걸쳐 가지고 왼쪽에 여기 보이죠? 여기에 쪽살 같이 되어 있는 게 전부 이제 유리 구슬들이에요. 이런 상태로 무덤 바닥에 전면에 깔려 있다. 이러면은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여기에 소위 이 무덤 주인공이 입고 있던 염습한 옷에 부착되었던 수놓았던 그런 구슬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매장 어뢰에 있어서 사용된 그런 구슬로서 이제 여기에 매장을 하기 전에 바닥에 구슬을 이제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좌우간 구슬이 이렇게 출토되면은 구슬이 선말이라도 깨어야 뭐 재구실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구슬이 열을 지어서 출토되는 그 상황 자체를 잘 이제 그건 고고학자가 할 노릇이죠.
노출을 시키고 그 형태 자체를 도면으로 잘 남기고 기록으로 잘 남겨야만 이거 전체가 이제 뭐 어떤 형태로 깨어져 가지고 몇 줄로 깨어져서 어떻게 사용이 됐다 사용 형태도 이제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완전하게 고각 발굴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수습을 해야 된다. 기록으로 남기고 옥에 출토되는 범위 전체에 대해 가지고 이제 흙을 물론 이제 나달이 출토되는 전체 달을 먼저 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더라도 구슬이 굉장히 작은 구슬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채질을 해가지고 주변의 흙을 전체를 파가지고 채질을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전체 구슬을 채취를 해야 된다. 있어서 채질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구슬에 노출된 범위가 구슬의 채소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 채소 크기가 체에 걸릴 수 있는 이상의 체의 망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전부 다 다시 깨워보니까 형형색색 이렇게 이제 유물들이 출토되는데 유물이 구슬이 출토되는 부위별로 여기에 이 주홍색을 띠는 만호 구슬도 있고 유리구슬 중에 청색을 띠는 유리구슬도 있고 팥색을 띠는 이런 구슬도 있고 호박구슬도 있고 만호구슬도 있고 유리구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재질과 색깔이 다른 구슬들이 이제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 노출된 이 구슬의 출토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깨어져서 이제 사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물을 수습을 한다. 자, 그런데 유리나 옥 제품은 더 이상 부식은 안 되니까 뭐 그다지 보존 처리라든지 이런 데 그렇게 보존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다지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런 장점은 있다는 거죠. 이 땅속에 평생 있어도 녹슬지 않는다. 그죠? 그게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돌 제품, 석 제품, 석기들. 자, 왼쪽에 여기는 보이는 여기 발굴 장면인데 여기에 소똥처럼 잔뜩 있는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이제 석기 파편들 또는 석기 그 자체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는 이제 석기 제작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작장. 그것을 유물을 노출시켜서 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석기 제작장인데 주거지 형태처럼 우물 파고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석기 제작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완전하게 노출시키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유물을 보니까 완형품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작 과정에서 깨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제작하다가 말았던 반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가공되지 않은 석재도 있고, 이건 가공되지 않은 석재,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의 안정성, 이 바닥에서 안정되게 놓여있는 미가공 석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들은 석기를 제작하는 재료 원료가 된 원재료 석기를 바깥에서 이제 석기를 제작할 수 있는 석재를 강가나 이런 데서 이제 주워 와가지고 채취해 와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석기를 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완형, 반제품, 가공되지 않은 석재 요것들이 여기 바닥 전체에 이렇게 있지만 부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몇 개 단위의 작업 구역을 설정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생산된 석기가 어떤 석기였는가 또 그것들을 전체 다를 깨진 파편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시 역으로 수습하고 난 다음에 정리 복원을 해보면은 하나의 완제품 그러니까 원석이 되는 거예요. 미가공한 이런 석기 재료 형태가 복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석기 제작 과정과 관련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부위별로 하나하나 잘 수습을 해야 된다. 기록을 잘 남기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경우에도 기록을 잘 남기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이제 방향 그리드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 방향 그리드 선 이거는 이제 실측하기 위한 선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실측 도면에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한 번에 이렇게 이제 한 단위별로 이렇게 이제 수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실 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 그리드 평면 형태와 똑같은 형태로 이제 다시
펼쳐 놔서 그거는 이제 수습, 정리를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습기도 재질에 따라 가지고, 습기, 돌의 재료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연한 습기 재료, 이런 것들은 또 보존 처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은 물로 함부로 빡빡 문지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주위에서 수습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에, 이 목재유물. 이 목재유물은 우리 흔히 수침 목재로 출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여기 고각 발굴을 통해 가지고 소위 이제 농경 생산 유적 중에 농과 관련되는 뭐 보호시설 이런 데 사용됐던 이 저습지, 저지대, 그러니까 구하도, 이제 지금은 퇴적대가 덮여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하천에 구하도 입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소위 뻘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물이 흐르고 거기에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짓거나 사용했던 이 목재 유물들이 빠져가지고 퇴적이 돼가지고 그 위에 덮여서 물이 들어차 있고 뻘층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 거기에 공기가 안 통하죠. 그러니까 목재품이 양호하게 잘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유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목재유물이라든지 유기물질이, 목재품뿐만 아니라 유기물질이 잘 남게 되는 거죠. 동식물 자료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런 저습지 유적, 이 유적이 대단히 고고하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유적으로 이제 평가받아서 중요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침목재인데, 자, 목제품. 이거 사실을 고고학 발굴에서 나오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왜? 이거를 유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출된과 동시에 이것도 변색이 일어나, 시커멓게. 목질이 제대로 남아있는 상태의 색깔을 유지하다가 시커멓게, 거무틱틱하게 이렇게 이제 변색이 일어나.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해가지고 햇볕을 받거나, 그 다음에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제 변형이 일어나, 변형. 그래서 목재 유물을 발굴을 해서 수습할 때까지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수분 상태를 그대로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수분 상태를. 그래서 노출되는 범위를 여기에 이제 이 소위 두터운 내외, 후배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서 그 위에 계속해서 이제 물을 이렇게 이제 부어서 이렇게 이제 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햇빛을 안 받게 하는 게 중요하고, 자, 이런 상태로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고학에서 이와 같은 구조물로서 여기는 도랑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도랑 호강 가의 말목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이제 호암 말목이에요. 호암 말목, 도랑 가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물로 만들어져 있었는가를 고고학적으로 밝혀야 되니까 이게 보존처 이 목재유물을 부식을 생각해가지고 이거 못하고 그냥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하나 노출시키면서 일부 기록하고 노출 완전된 상태에서 덮고 또 보존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신속하게 이제 보존과학 목재 유물 보존과학 전문가한테 이제 의뢰해서 이제 수습을 할 때 보존과학 전문가한테 뭐 그냥 맡겨놔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 왜? 여기에서 이 유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보존과학자보다 이게 발굴한 고고학자가 상세하게 더 잘 아니까 그런 상황을 보존과학자한테 충분히 주지시키면서 이제 수습을 해 나가야 된다. 하나하나. 그래서 이 유물이 이제 소위 수습이 되면 목재 유물은 크기에 따라 가지고 다르지만 이제 수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수조요. 그래서 뻘이라든지 여기에 묻어 있는 흙들을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해서 그것을 이제 그 수조에 깨끗한 물을 담아서 거기에 이제 담아서 물 속에 보관하는 게 최고라는 거죠. 보존 처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뭐 보존 처리는 목재유물 뭐 동결 건조 또는 폐거 처리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존과학 시간에 배웠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보존 처리를 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목제품 중에 특별히 이제
목재 유물 중에 아까 봤던 것은 유구에서 나오는 말목이라든지 대형 목재 이런 것들이죠. 유구를 구성하는 목제품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유구 안에서 출토되는 유물, 목재 유물들. 목재 유물 보면 여기는 여기에 이제 목재 접시 양쪽 있고 홈이 이렇게 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목재 뭐 수레바퀴의 이제 한 종류인 것 같아요. 수레바퀴. 그 다음에 용도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목재 구멍이 파여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목재 어떤 직사각형 접시, 원형 접시 이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은 칠기들이 있다. 목제품에 칠이 이제 되어 있는 경우, 발화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국자도 있고 칠 제품입니다. 칠 제품. 자, 목제품 중에 이제 칠이 이루어지는 목제품, 칠기라고 그러죠. 칠기의 또 보존 처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보존과학 시간에 이제 배웠을 것이에요. 어쨌든 고고학자는 출토되는 유물의 목제품이 출토되는 정황 증거, 이거는 뭔가 여기에 쐐기 형태로 이제 막았던 그런 막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을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얻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제품이 어떤 형태로 놓여 있어서 그 목제품이 그 유구를 구성하는데 또는 유구의 성격을 밝히는데 어떤 용도 기능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상태대로 기록으로 남기고 실측하고 사진 찍고 난 다음에 보존처리한테, 보존과학자한테 이제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의뢰를 해야 되는데, 좌우간 의뢰할 때까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습기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수습하고 해서 흙들을 이렇게 깨끗이 제거하고 난 다음에 수조에 뭐 이런 것들은 큰 수조는 불필요하겠죠. 유물별로. 이것도 유물별로 일정 정도 수습된 유물은 한 단위별로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세척한 상태에서 하나의 빵박스 같은 그 수조에 깨끗한 물을 채우고 거기에 한 단위 이제 칠기 종류대로 넣어서 그 위에 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에 깨끗한 가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 위에 그대로 이제 덮어서 이렇게 보관해서 보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 점의 칠기라든지 목제품을 동시에 수조에 담아서 이제 보존 처리하기 전까지 보관할 경우에는 뭐예요? 물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특수한 꼬리표를 유물의 출토 범위, 출토 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섞이지 않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유기물질이 있는데, 뭐 목제품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요즘 또 이제 동물 뼈다귀 이런 것들도 많이 출토되고 이것도 이제 뭐 유기물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유물로서 이제 주로 또 접하기 쉬운 게 이제 바로 유기물 중에 이런 소위 이제 복식품, 천 종류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유물들이에요. 천 종류는 거의 대부분 산성 토양에서는 거의 뭐 조선시대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특별한 경우에 이와 같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로 조선 세조 이후가 되면 대체로 이제 전국에 회각묘라고 하는 무덤, 이제 토각묘의 일종인데, 땅 구덩이를 파고 땅 구덩이 벽에 이와 같이 이제 회를 부어가지고 이제 요 이 목곽을 만들어서 토광을 파고 안에 목곽을 설치하고 그 바깥에 토광하고 벽 사이에 이 회를 이겨가지고 갖다 부어서 바깥 부분에 이제 밀폐를 하고 그 안에 내부에 이제 이 시신이 안치된 목관을 이렇게 이제 안치하는 그런,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나무 덮개를 덮고 또 그 위에 두께 뭐 50cm, 경우에 따라 1m 정도의 회를 갖다 부어서 완전히 이제 밀봉을 하게 되는 거죠. 밀봉. 그 밀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산소 유통이 이제 안 되고, 또 경우에 따라가 여기 지대가 낮거나 이러면 이 속으로 이제 물이
섬에 들어가 잠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천 종류의 복식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주로 이 미라 상태로 이제 출토되는 거예요. 시신 자체도 소위 이제 부패되지 않은 그런 형태로 일정 정도 형태를 유지한 미라 상태로 이제 출토되고, 그 다음에 시신에 입혔던 염습이 매장할 때 염습이라든지 염습할 때 입혔던 옷, 그 다음에 목관 사이에 시신과 그 사이에 채웠던 보공 옷들, 천 종류들, 이런 것들이 애랑으로 이제 출토가 되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늦은 시기의 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고고학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그 자체가 그때 당시에 복식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문양이 어떤 문양이 있고 그때 당시 유행했던 복식의 문양은 뭐였다, 그 다음에 옷의 천의 종류는 비단인지 뭔지 삼변인지 뭐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저고리 형태가 뭐 정확하게 우리 학생들은 잘 알 텐데, 어떻든 저고리 형태가 어떤 저고리 형태고, 옷고름을 어떤 형태로 이제 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온다는 거죠. 다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소위 이제 미라 상태로 나오니까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과거에는 터붓이 돼가지고 나오면 그냥 그대로 묻어버리거나 다른 데 이제 불질러 버리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보존 처리를 거쳐가지고 아주 중요한 복식과 관련된, 그리고 조선시대 장례 문화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얻어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고고학 자료가 중요시되는 그런 형태랍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실제로 미라가 출토되면 그 미라 자체도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이부터 성, 그리고 영양 상태, 그 다음에 사망 원인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역시도 앞에 봤던 목제품 이상으로 이거는 뭐예요? 매장과 노출 환경이 이게 달라짐에 따라 가지고 급격하게 손상이 된다. 그걸 이제 주의해야 된다. 이거 역시도 뭐 제대로 수습돼 가지고 보존 처리될 때 되기 전까지는 잘 수분을 유지하는 상태. 이것도 역시 이제 물에 담궈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보존 처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빨래를 해야 되는 거죠. 빨래 한다고 해가지고 하이타이를 또는 뭡니까 세제를 쳐가지고 빡빡 문지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보존 처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한 겹 한 겹 벗겨서 거기에 이제 잘 붙어 있는 이물질들을 이제 맑은 물에 세척을 해서 정리를 해서 넘겨주면은 거기에서 다시 보존 처리 전문가, 복식 전문가가 거기에 더 많은 세척이 필요하면은 거기에 더 세척을 하고 보존 처리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보존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고고학 연구 또는 미술사 연구 자료로 이제 활용하고 복식 연구 자료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거 자체는 보존 처리가 잘 되면은 그 자체가 그냥 완형의 어떤 조선시대 옷 그 자체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박물관 전시실에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제품이나 목기, 칠기 이런 천 제품의 유기질 제품, 이것은 어쨌든 발굴 현장에서 고고학 연구를 얻는 그 과정은 고고학자가 할 일이고, 또 그 고고학 자료를 얻는 과정에서 노출돼서 최대한 변형과 변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습기를 잘 유지한 상태에서 보존과학 전문가, 복식 전문가들과 잘 상의해서 거기에 넘겨줘서 전문적인 보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자, 오늘 수업은 되게 묘기까지 유물의 재질에 따른 이제 유물 수습 과정.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구실 내로 이제 들어와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척, 접합, 세척, 건조, 접합, 복원해서 일련의 이제 고고학 자료로서 이렇게 이제 발굴 보고서의 실측, 사진 촬영 이전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정리 과정에 대해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2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수업 듣느라고 이제 고생 많이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네요. 추석 연휴 코로나로 이제 온통 어수선하지만 마음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추석 되기 바랍니다. 추석이 끼어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이 수업 날짜에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업 자료를 올릴 테니까 틈틈이 접속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추석 쉬고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수고했습니다.